매주 금요일 밤 10시 한민여들의 통쾌한 수다 많이 시청해주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한미동맹 강화 국민운동본부 청년연합에서 태봉사님 모시고 오늘 인터뷰 질문하게 되었는데요. 네,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첫 번째 질문을 태봉사님께서 지난 한미본 강연에서부터 이제 일관되게 북한은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이 지금까지 다 맞아 떨어져 왔고 미국은 다른 핵시설을 포기하지 않으면 북한의 요구를 절대 들어줄 수 없다고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북한이 계속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예, 우리가 북한이라는 나라를 잠시 짓고 잊어먹고 지금까지 다른 나라들과의 협상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 이걸 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한 말고도 핵 무기를 이제 완성해서 가지고 있던 나라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목에서 북한을 잠시 떠나서 지금까지 핵무기를 가지고 있던 이런 나라들에서는 어떤 현상이 있었는가 한번 좀 되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가 포기한 나라들이 있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든가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벨라루시 이런 나라들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다 이 나라들에서의 핵무기가 언제 없어졌느냐? 기존 정권으로부터 다른 정권으로 말하자면 체제 전환기 때 핵무기를 다 포기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백인 인종주의 정권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인종격리 정책을 포기하고 흑인 정권에게 넘겨주면서 핵무기를 없애버렸고, 벨라루스나 카자흐스탄이나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들은 이전 소련이라는 그런 한 개 나라 안에 있다가 그것이 해체될 때 자기 나라에 어마어마한 양의 핵무기와 핵시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 나라들이 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앞으로 그 나라의 발전에 유리하겠느냐 불리하겠느냐 이걸 따져보고 이 핵무기는 가지고 있는 것이 불리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없애버렸습니다. 말하자면 일당 독재제로부터 다당제 민주주의를 선택하면서 결국은 핵무기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결국은 이런 핵무기를 만든 시스템 그 지도자가 그대로 존재하는 한 아직까지 핵무기를 포기한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이라는 나라를 이제 되돌아보면 북한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건대는 북한이 지금 한국이나 미국 보고 체제 안전을 보장해주면 핵무기를 내려놓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마치도 우리 한국이나 북한의 미국이 북한의 체제 안전을 보장해 줄 것 같은 이런 마치도 우리가 보장 안 해 주어서 북한의 체제 위협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체제가 붕괴되는 이런 위기에 처하는 것은 외부로부터의 위협에 의해서 체제가 붕괴된 역사는 한 번도 없습니다. 체제라는 건 어떻게 붕괴되냐? 그 체제가 실패했을 때 존재 자체의 의미를 잃었을 때 체제가 붕괴됩니다. 그러면 네 가지일까? 지금 인류 역사학자들이 본대하면 네 가지 원인으로 해서 체제가 붕괴될 수 있다. 첫 번째는 그 체제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난관이 오랫동안 누적되어 있을 때 결국은 사람들은 경제적 그런 개선을 위해서 그 체제를 포기할 수도 있다. 두 번째로서는 그 체제를 대행할 수 있는 외부의 사례가 있을 때 그 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체제를 버리고 외부의 잘된 사례를 도입해서 잘 살아보자 이렇게 생각을 가질 때 결국은 체제 전환이 일어날 수 있다. 세 번째로서는 그 체제를 가지고 있는 지도자, 독재자가 현실을 보지 않고 자기의 요구를 무리하게 과도하게 계속 밀어붙일 때 결국은 현실에 맞지 않는 이런 정책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일어나서 민중이 들고 일어나서 그 체제를 뒤집어 풀 수 있다. 네 번째로서는 주민들이 불만이 계속 쌓여 있을 때 이런 요인들이 체제가 붕괴될 수 있는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북한은 미국과 한국 보고 체제를 안전을 보장해주면 핵무기를
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북한의 체제를 기본 위협하고 있는 요인이 뭘까요? 한국일까요? 미국일까요? 북한의 체제 실패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우리가 이제 실패했다라는 걸 주민들한테다가 인정을 할 수는 없는데 그나마 그래도 북한의 주민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뭐냐? 바로 핵무기예요. 우리는 좀 경제적으로 어렵다. 이것도 왜 어렵냐? 바로 핵무기를 만들려고 이때까지 이렇게 우리가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들게 산다. 또 핵무기를 가지려고 하는데 미국이 이걸 가지지 못하게 해서 경제 제재를 받아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들다. 뭐 이런 식으로 이 체제의 실패를 정당화할 수 있는 모든 요인이 핵무기에 있어요. 그런데 만약 북한이 핵무기를 내려놓았다고 봅시다. 핵무기를 포기했는데도 경제적 난관은 계속 지속되고 북한 사람들이 한국을 바라보면서 아주 한국처럼 저렇게 하면 우리는 잘 살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점점 커가게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북한은 이 핵무기라는 걸 내려놓을 수도 없고 또 핵무기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재가 계속 가해지겠죠. 결국은 북한은 이 핵무기 때문에 결국은 붕괴될 겁니다. 예. 그러면 미국이 계속 지금 북한한테 제재를 가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경제적으로 이제 계속 죽을 텐데 그로 인해서 이제 주민들이 불만을 가져가지고 체제가 붕괴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네, 그런데 그런 가능성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가급적으로 빨리 오지는 않습니다. 왜 가급적으로 빨리 오지 않는가 하면 물론 북한이란 나라가 혼자고 국제공동체에서 모두 다 힘을 합쳐서 제재를 가한다면 그런 상황이 빨리 오겠죠. 그런데 여기에는 중국이라는 요인이 있습니다. 중국이라는 버팀목이 북한이 체제가 붕괴되지 않을 정도로 계속 지금 지원을 주고 있어요. 뒤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버팀목이 뒤에 있기 때문에 북한의 이런 경제적 난간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버팀목이 이제 서서히 지금 자빠지고 있는데 이 자빠지는 여기에 지금 중국이라는 버팀목이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붕괴 과정이 상당히 오랫동안 이제 진행될 것입니다. 예. 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수열이라고 합니다. 예. 네, 북한 사람들이 북한 혁명이 얼마나 이제 일어날까 가능성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예,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예, 가능성은 있는데 그러한 북한에서의 민중 봉기와 같은 우리가 생각하는 아랍의 봄과 같은 그런 제스민 혁명이라든가 이런 과정은 상당히 오랫동안 이제 진행될 것입니다. 왜 오랫동안 진행되는가 하면 북한은 우선 외부로부터 정보가 철저히 폐쇄된 이런 이제 사회입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북한에는 인터넷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북한에 현재 핸드폰 가지고 있는 사람이 400만 명이 되는데 이 핸드폰 400만 대 중 단 한 대도 국제 외부와 전화 연결이 안 돼요. 이건 북한 내부에서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단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폐쇄된 공간에서의 변화나 변혁은 대단히 서서히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왜 아랍의 봄이 일어났을까요? 아랍의 봄이 일어나게 된 기본 원인은 아랍의 인터넷가 들어갔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해교 교리만을 들으면서 그런 독재 정권 밑에 살던 사람들한테 어느 순간에 인터넷가 들어가고 어느 순간에 그들이 손에 스마트폰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보면서 아랍 사람들은 이런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살고 있고 독재보다도 민주주의가 좋구나 이런 걸 알게 되면서 결국은 의식이 변하게 되면서 아랍에서도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지금 이거 일어날까 봐 인터넷도 못 들어가고 외부로부터의 정보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야말로 정말 바늘로 동뚝에 구멍 내기 식으로 정보가 지금 조금씩 지금 스며들어가고 있거든요. 이런 외부로부터의 정보 유입이 모든 사람들한테 미쳐서 그들의 생각을 변화시킨다. 이 때까지는 가능성은 있지만은 생각보다 상당히 오랜 이제 기간이 흐를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북한이 체제를 포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미 동맹을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실천할 게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할 일은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가 한번 객관적으로 이렇게 한번 좀 봅시다. 다른 나라들은 2차 대전 이후에 분열됐던 나라들은
거의 다 통일했죠. 독일도 통일하고 예멘도 통일했고 베트남도 통일했고 다 통일했는데 우리는 아직 통일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통일하지 못한 데는 여러 가지 원인도 있습니다. 북한이 저렇게 세습 통치를 하면서 전 강압 포갑 통치를 한 것도 있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이 견지에서 보면 그러면 우리도 통일을 하기 위해서 전 국민이 하나로 단결해서 노력했느냐? 그래 놓게 보면 우리도 이제 노력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평화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방도가 없느냐? 방도는 있어요. 단 길도 있고 방법도 있는데 문제는 그 길로 누구도 지금 선뜻 발을 디뎌서 걸어가려고 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 속에서는 아니 지금 저 김정은이가 저렇게 도사리고 있고 핵무기도 가지고 있고 휴전선도 막혔고 이런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통일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우선 첫째로 모든 사람들 속에서 통일 방도에 대해서 올바로 국민적으로 공감대를 이루어야 될 분야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 통일을 하려면 누가 통일의 주체가 돼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 한반도 통일을 하려면 북한이 변해야 되겠죠. 북한을 변화시키려면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체는 누굴까요? 당연히 북한 주민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북한 주민을 통일의 주체로 생각했을 때와 김씨 가문을 통일의 주체로 생각했을 때 우리의 정책과 국민들의 마음가짐이 달라지게 됩니다. 북한 주민들을 통일의 주체로 봤을 때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북한 주민들에게 다가갈 것이냐,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것이냐,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과연 북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고 있다는 모습을 북한 주민들이 알게 하고 북한 주민들이 한국을 바라보면서 아, 우리도 한국 사람들처럼 저렇게 하면 우리도 잘 살 수 있겠다. 이렇게 대안을 가지게 되면 통일이 됩니다.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죠. 이 시스템이 존재하지 못하고 붕괴될 때는 외부의 사례를 통해서 주민들이 대안이 생겼을 때는 그 시스템이 붕괴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에서의 사례가 되어야 됩니다. 사례가 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빠른 방법은 뭐냐.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 시스템을 반대해서 북한에서 들고 일어나면 죽이니까 들고는 일어나면 못 나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나 이탈은 가능해요. 그러면 이탈한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주겠느냐. 이게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중국 동북에 북한에서 이탈해와서 숨어있는 사람이 15만 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지금 중국 동북에 숨어서 방치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런 현상이 독일에서 있었다 하면 독일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동부독일 사람들이 주변 나라에 가서 10만 명이 지금 숨어서 있었다라면 서부독일 정부는 어떻게 했을까요? 도와주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도와줬을까요? 먹고 살게 도와주지 않았을까? 서부독일 정부는 이렇게 했습니다. 우선 서부독일 정부는 그 사람들이 서부독일에 오도록 하자고 보니까 동부독일과 서부독일 사이에는 지금 우리 휴전선처럼 군사 분계선이 설치되어 있고 20여만의 독일군이 기관총을 가지고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걸 넘어서 동부독일 사람들이 서부독일엔 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동부독일 사람들이 같은 동국과인 헝가리나 체스코엔 갈 수 있었습니다. 같은 동국권이니까 마음대로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들이 헝가리나 체스코에 갔다고 해서 그들이 서부독일에는 올 수 없었어요. 이거 파워를 빼야 되죠. 지금 태봉사님 말씀 인식하고 자꾸 인식이 돼. 그러면 그들은 헝가리나 체스코에 갈 수 있었는데 헝가리나 체스코에 간다고 해서 서부독일로에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 헝가리나 체스코도 그때 당시에는 같은 동구권 국가였기 때문에 그들이 접하고 있는 오스트리아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오스트리아로 가지 못하도록 국경연선에다 철조망을 치고 군대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부독일 정부가 오스트리아와 헝가리 정부 보고 국경을 열어줄 걸 요구합니다. 국경이 일단 열렸다고 하니까 헝가리와 체스코에 갔던 동부독일 주민 몇만 명이 국경을 넘어서 오스트리아에 갔어요. 오스트리아에 가는 순간 서부독일 정부는 열차와 비행기
버스를 보내서 그 수만 명을 몽땅 다 서부덕일에 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와 서부덕일에 왔다 하면 이 소식이 동부덕일에 들어가겠죠. 그러면 동부덕일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야 누가 아무개 뭐 서부덕일에 갔네 뭐 이렇게 되면 그래서 결국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 그러면 우리도 베를린 장벽을 넘어가자. 그래서 이런 현상을 만들어서 결국은 이게 뭡니까? 바로 서부독일이 동부독일 주민들한테 다가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다가가고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서부독일이라면 만약 10여만 명의 동부독일 주민들이 주변 나라에서 지금 숨어서 서부독일에 갈 걸 꿈꾸고 있다면 다 그들을 데려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데려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탈북민이 들어오는 거 보면 한 명 한 명 모든 사람들이 돈을 먹고 자기가 여기서 돈을 벌어서 보내서 한 명 여기 중국에서 여기까지 오는 거 300만부터 500만 원이 들어요. 이렇게 돈을 내서 개인들이 다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여기 지금 우리 국민들이나 주민들도 야 그들 우리 좀 사회적 캠페인 같은 게 벌려서 그러면 우리 국민적으로 돈을 모아서라도 그 사람들 다 데려오자 이런 운동도 지금 우리는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통일이 올까요? 우리가 북한 사람들에서 다가가지 않는데 왜 북한 사람들이 우리 통일하자고 우리를 향해서 다가올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한국에 탈북민이 32,000명인데 32,000명의 대다수 사람들이 1년에 북한에 있는 자기 가족이나 친척들한테다가 비밀리에 돈을 보내는 게 통계나 국가가 조사한 자료면 287만 원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1년에. 그러면 287만 원이라는 돈이 한 해에 가면 예를 들면 한국에 있는 형이 먼저 한국에 가서 나한테 돈 287만 원이 왔어. 그러면 내가 이 돈을 쓰면서 결국은 굶어 죽진 않겠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거야? 야, 우리 형이 한국에 가서 잘 살고 있다네. 이렇게 되면 결국은 나는 여기서 못 사네. 결국 이게 바로 대안입니다. 외부의 사례가 그 시스템을 붕괴시킬 수 있는 대안이에요. 그리고 지금 한국에 와 있는 32,000명의 탈북민들 중에 몇 달에 한 번씩 북에 있는 사람과 휴대폰으로 이제 전화하고 소식을 전하고 물어보고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장벽은 맡아 있는데 이 탈북민들이 북한에 있는 친척들과 전화를 하면서 한국 소식이 넘어가고 있어요. 이 사람들 숫자가 10만 명이라고 돼요. 10만 명이 여기 와서 돈을 벌어서 알바를 해가지고 10만 명이 북한에 자기 가족 친척에게 1년에 287만 명을 보낸다면 북한에 있는 10만 명이 한국에서 오는 그만한 돈을 쓰겠죠. 이게 통일로 가는 겁니다. 바로 통일은 사람들한테 다가가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이럴 때 통일이 이루어지는 거지. 가만 앉아서 통일아 언제 오나 이 세상에 통일 전에 우리 소원은 통일이라고 통일 노래를 가지고 있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네. 우리는 노래로만 우리의 소원은 통일하지만 통일을 해서 움직입시다 하면 움직이잖아요. 이게 지금 현 상황입니다. 네. 노래를 가지고는 통일을 못합니다. 움직여야 돼요. 다른 나라들은 노래는 없었지만은 움직였기 때문에 통일이 됐어요. 제가 어느 이제 방송에서 봤을 때 미국에서 우파들이 모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있었는데 거기서 미국이 이제 대북 제재를 가하는 것 중에 이제 북한이 제대로 안 했을 때 더 강한 제재 중에 한 가지가 이제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를 막 주는 것이다. 뭐 그런 작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막 정보가 막혀 있잖아요. 네. 그럼 미국이 어떤 수단을 동원을 해서 그런 여러 정보들이 막 폭발적으로 밀려 들어간다면 당연히 북한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겠지. 이게 바로 정치학자들은 이것을 스마트 파워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가지고 있는 힘에는 하드 파워가 있고 스마트 파워가 있어요. 하드 파워라는 건 당연히 뭐 비행기라든가 뭐 무력이라든가 혹은 국제 금융망을 가지고 있다든가 돈을 가지고 있다든가 이렇게 이건 하드 파워입니다. 소프트 파워라고 가지고 있는 거라고 하는 것은 정보, 가치관 이런 건 소프트 파워라고 합니다. 그러면 미국이 지난 냉전 시기에 미국이 소련이라는 이 거대한 자기 적이 있었죠. 그 냉전 시기에 냉전은 소련과 미국 사이의 대결 때를 냉전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미국은 이 소련이라는 저 적을 어떻게 붕괴시킬 것이냐라고 할 때 미국은 항상 하드 파워와
이 소프트 파워를 다 같이 중시했어요. 그래서 한 해 예산을 채택할 때 미국에서는 무력 탱크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미사일도 만들었지만은 다른 하나는 어떻게 하면 소련 주민들에게 자유민주주의 가치관, 자유의 가치관을 알려줄 것이냐. 여기에 상당히 많은 돈을 투하했습니다. 그래서 유럽 방송국 이런 거를 만들어 가지고 실내를 하나 뜬다면 군함에다가 그 방송국을 라디오 방송국을 차린 거예요. 그래서 그 군함이 발디에와 같은 이런 공해상으로 소련 국경 사이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소련 사람들한테다가 그때 당시 미국의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주고 좌주음악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계속 라디오를 방송했으니 소련 사람들은 미국이란 나라에 한번 가보지도 못하고 라디오를 계속 듣고 아 이런 나라도 있나 이렇게 된 게 예를 들면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인 미국에서는 매 집에 다 승용차가 다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한마디 딱 하는 그러면 소련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돼서 저렇게 매 집에 승용차가 다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겠죠. 예. 이렇게 소프트파이에다 엄청난 돈을 쓰면서 결국은 미국은 소련하고 총 한 방 쏘지 않고 하드파워는 물론 많이 만들었지만은 소련이 저절로 우르륵 그 나라 사람들이 우리도 미국 같은 나라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그날 했어요. 그런데 미국은 소련이 붕괴되자마자 소프트파워에 쓰던 그 모든 예산은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미국은 항상 하드파워만 강조했어요. 뭐 북한이 말 안 들으면 BMB 하나 띄운다든지 야 항공모함 한번 와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전략가들이 이야기하는 게 다시 이전 소련을 붕괴시킬 때처럼 미국이 소프트파워에 돈을 투하해 가지고 정보도 유입하고 공중에서 뭐 USB도 떨구고 이렇게 해서 북한 주민들의 의식을 변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이 결국은 이제부터 미국의 예산 책정에서 소프트 파워에도 많은 예산을 투하하지 않느냐. 이 말을 한 겁니다. 예. 그러면 네, 북한하고 중국 관계도 좀 궁금하거든요. 근데 태공사님 책에서는 북한이 중국을 전적으로 믿지는 않고 좀 경계하는 그렇죠.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건 항상 같습니다. 북한과 중국은 서로 믿지 않고 서로 경계하면서도 서로 의존하는 이런 관계예요. 그럼 지금은 이제 중국이 필요에 의해서 그냥 북한 정권을 유지시켜 주는 그 목적으로 그냥 도와주고 있는 거죠. 네, 이제 우리가 이 동북아시아라는 이제 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또 미국과 중국은 지금 현재 무역 전쟁 등 이런 모든 면에서 지금 국제에는 지금 G2 체제로 가고 있잖아요. 중국이 점점 부상하면서 이제 미국을 위협하는 존재로 지금 떠오르고 있거든요. 이러한 이 미중 대결 구도 관계에서 북한은 중국에 의해서 대단히 그 중요한 이런 이제 나라인데 제가 책에서 했듯이 그렇다고 해서 북한은 완전히 중국의 그 어떤 위성 국가나 괴뢰 국가처럼 거기에 완전히 품속으로 들어가는 건 또 북한이 바라지 않아요. 그러면 중국이 마음대로 우리 이전 청나라 때와 조선 관계처럼 이렇게 마음대로 중국이 북한을 열애하는 건 또 김정은이가 바라지 않아요. 그러면 이 북한과 중국 사이의 관계는 이렇게 서로 필요로 느끼면서도 서로 의존하면서도 중국으로서는 북한을 도와주는데 어느 정도 도와주느냐. 북한이 무너지지 않을 정도 수준에서만 도와줍니다. 왜? 만일 북한이 항상 중국을 경계한다고 했죠. 그래서 중국으로부터 좀 독자적으로 놀아보려고 하는데 시진핑이가 김정은이 달라는 걸 다 주면 너 한번 잘 살아라 하고 다 준다면 김정은이가 한 해에 3번씩 시진핑을 찾아갈까요? 시진핑의 말을 듣을까요? 우리가 부모가 애한테 한 달에 대학 다니는 애한테 용돈을 40만 원씩 주면서 야, 너 돈 필요하면 한 달에 한 번씩 부모한테 와서 인사하고 돈을 가져가. 그래서 40만 원씩 주는데 뭐 그러면 이번 달부터 너 말 잘 들으니 한 번에 200만 원 가지고 가고 200만 원 주면 뭐 부모 또 찾아오겠지. 애는 애도 있겠죠. 그건 대다수 애들은 200만 원 다 쓸 때까지 부모 찾아갈까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로 생각해 보세요. 딱 주고 떨어질만 하면 또 와서 자기한테 이런 거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뭐 도와주세요. 이렇게 계속 도와주세요 하게 만들려면 한 번에 달라는 걸 다 주면 안 돼요. 또 많이 줘도 안 되고. 그러면 김정은이가 일단 받아먹고 그것이 다 없어질 때까지 또 한동안
또 막 도발도 하고 이럴 거죠. 그러니까 통제하려면 적당히 주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를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 결박과 보상 관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중국으로서는 내가 내 말을 듣어서 내 품에 들어오면 일정한 정도 내가 줄게. 그러나 너 내 품에 안 들어오고 내 말 안 듣는다 그러면 난 안 줘. 또 북한으로서는 많이 달라고 하는데 중국이 많이 안 주는 거야. 그러면 한번 찾아가서 김정은이가 좀 받아와가지고 그거 쓰다가 또 다 떨어지면 또 찾아가서 달라 그래서 또 받아오고 이런 이제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는 지금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우리가 옛날 봉건 이조조선 때도 우리 청나라와 조선, 명나라와 조선 다 수천 년 동안 중국과 우리는 이런 관계에 있었습니다. 예.